안녕하세요. 손정원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430인데요. 4월 30일인데 제가 20년 전에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오늘 과도관과 또 이게 참사례길에서 열심히 이렇게 좀 데모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9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데모했다는 이렇게 뭐 시위하고 했다는 걸 잘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 메이데이이기 때문에 노동절이기 때문에 저희 그때는 이제 많이 많이 거리에 나와서 많이 거리에 나와서 문제 그때 생각했던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20년 전 말씀을 드리니까 20년 전 그때 제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의 방식,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20년 후에 2015년, 1995년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 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했을 때 거리로 나갔습니다. 또 거리로 나가서 돌을 던졌고 또 데모를 했고 시위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앙트프리너십이고 지금 20년 후에 오늘 2015년 오늘 또 앞으로 4, 5년 후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고대 이제 일부러 달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시죠. 제목을 4YFN으로 달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으세요? 4YFN. 이 뭐냐면 4 years from now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단어이기도 한데요. 4 years from now는 지금부터 4년 후, 즉 올해도 다 갔다고 생각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 직업을 이 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여전히 공부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년 후는 옵니다. 여러분 4년 후는 오고요. 이 장면이 올해 1월 달에 CES라고 있어요.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는 가전 쇼인데 거기서 나온 실제 장면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F016라고 하는 벤츠에서 나온 자율운전 차예요. 사람이 없는 차가 무대에서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2020년에 상영화됩니다. 상영화돼서 거리를 돌아다닐 거고요. 2020년을 타겟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한 대가 샌프란시스코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면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고요. 여기에 나올 장면은 여러분들이 4년 후에 볼 장면입니다. 4 years from now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월 달에 CES가 있었습니다. 제가 CES 다녀왔고 5년 동안 계속 CES를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라스베가스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CES를 많이 CES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많은 가전들이 나오는 행사고 2월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여러분들도 전공과 연관된 모바일 관련된 쇼죠. 그 전시회고 여기서 많은 또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3월 달에는 세빗이라고 독일 하노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세빗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시겠죠? 요즘에는 알리바바의 잭마 마윈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윈의 기조연설 보면서 참 느낀 게 언제적 중국인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중국이 지금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샤오미 같은 이런 회사들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기술과 한국이 굉장히 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한문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 고전 문학을 공부를 우리 안암에서 했지만 중국은 존경하는 나라지만 제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도 중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촌스러운 나라고요. 여전히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왜 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중국이 우리보다 추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느낌이 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잭마 마윈 회장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 years from now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의 기술과도 경쟁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1, 2, 3월 달에 전시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는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상현실 기기죠.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기술들, 앞으로 많은 나올 기술들,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드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VR,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5G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신기술의 특징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기술은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입이 벌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이 저는 얼굴 못 봤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입을 벌리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하면은 VR이 됐건 뭐 3D 프린터가 됐건 드론이 됐건 경험을 한 사람은 누가 나를 보고 막 입을 딱 벌립니다. 입 벌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의 다음 행동은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놀라운 경험이니까, 입 벌어질 경험이니까. 지금의 많은 기술들이 특징이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 정말 입 벌어질 수 있는 경험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기술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 기술을 경험을 하면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저도 VR 기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써.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 공대니까 경험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나 이거 안 써라고 할 겁니다. 어우 추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뭐하러 써? 왜 하지 이런 거? 누가 산다고?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입 벌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많은 신기술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Experience 이코노미라는 말을 쓸 정도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피 원두를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제품 아직까지 상업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갔지만 이렇게 커피 원두 봉지를 파는 이렇게 된다. 지금은 스타벅스를 파는, 그러면서 스타벅스에 가서 그 경험을 하고, 이 다음 단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타벅스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머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경험을 하고 이거를 이제 똑같은 경험을 파는, 그래서 이제 커피 머신을 파는 단계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게 경험을 이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커피 머신을 왜 삽니까? 커피 머신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커피 못 먹어서 죽나?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을, 스타벅스에서 했던 경험들, 그런 내가 커피 전문점에 가서 했던 그런 여유로운 경험들을 내가 사기 위해서, 집에 놓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사고, 지금 커피 머신은 불친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필요해서 커피 머신을 사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 경험을 사기 위해서, 그 경험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삽니다. 앞으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경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싸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들의 특징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전 뭡니까? 이런 냉장고, 세탁기, TV 우리가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전 여기입니다. 가전 한자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집에서 쓰는 일렉트로닉스, 이게 가전입니다. 여러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전이에요. 가전입니다.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가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드론, 지금 CES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로봇,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여러분 드론이 뭐냐?
가전입니다. 지금은. 왜냐? 뭐 가전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에는 가전은 뭐 냉장고, 세탁기 다 부잣집에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론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드론 그 무인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중동입니다. 왜? 무인 폭격기입니다, 여러분. 드론은 무인 폭격기예요. 원래 40년, 50년 된 기술입니다. 신기술이 아닙니다. 이 무인 폭격기, 군사용도로 쓰이는 무인 폭격기가 지금은 40만 원대, 50만 원대, 심지어는 2박 3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드론이 됐습니다. 쉽게 누구나 살 수 있는, 여러분 가격이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은 가격입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그게 혁신인데 지금은 드론이 가전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봇, 아시모 로봇, 혼다의 아시모 로봇,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거 어떻게 사? 여러분 로봇을 어떻게 사요? 로봇 살 수 있습니까? 저 청소기 로봇 말고 살 수 있어요? 삽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삽니다. 페퍼 로봇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마사요시 손 아니겠습니까? 여기 페퍼 로봇 지금 100만 원, 200만 원대 사이에서 완판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로봇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전 100만 원, 200만 원대예요. 이 로봇이 처음 나온 데 언제입니까? 193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4 years from now 로봇 1인 1로봇 글쎄요. 4년 4 years from now 모르겠지만 10년 뒤에는 모르죠. 정말로 가정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한 대 있을 법한, 이게 미래입니까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곧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을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전화입니다. 전화.電話. 전화 아니겠습니까? 갤럭시 S6 이번에 MWC에서 나왔습니다. 전화입니다. 스마트폰.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로닉 스피킹인가? 그죠? 어쨌든 전자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전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애플 와치입니다. 오늘 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전화 잘 된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화입니까? 시계입니까? 이건 전화인가요? 시계인가요? 여러분들도 이미 늙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전화와 시계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전화는 이런 스마트폰이 이런 게 전화고, 시계는 이렇게 손목시계라든지 벽에 걸린 게 시계죠. 하지만 이거는 전화입니까? 시계입니까? 여러분, 그냥 와치입니다. 애플 와치입니다. 애플 와치가 리디파인 하고 있는, 재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전화와 시계를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딸이 3살이에요. 우리 베이비, 우리 딸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갈참이에요. 우리 딸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서 전화라고 하겠습니까? 시계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화이자 시계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MWC에서 나온 모바일의 정의입니다. 제가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2010년에 갔었습니다. 2010년에 가장 큰 화두가 모바일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애플 iOS였습니다. WAC라고 왁이라고 통신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앱스토어 만들겠다. 앱스토어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주로 화두였습니다. 모바일이 다시 연다. 여러분, 올해 이게 나오는 모바일의 화두예요. 여기에 여기 영어를 읽기 복잡한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워드만 뽑아와 봤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이 이겁니다. 모바일 트랜잭션, 리얼 앤 버추얼, IoT, 사물 인터넷이죠. IoT, 디스인터미디에이션, 탈중계화, 이런 거죠. 커넥티드 컨슈머. 여기에 이 모바일이, 여기 안드로이드라는 말, iOS라는 말, 태블릿이라는 말 없습니다. 앱스토어란 말 없습니다. 5년 전에는 그것이 모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머니, 익스피리언스, 디스인터미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모바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전화라고 떠올리면은 이미 여러분들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모바일이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테크 들어보셨습니다. 금융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과 전화는 재정이 되고 있는데 금융은 핀테크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에 가깝게 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금융이라고 파이낸스라고 했던 정의에 오히려 근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자를 제가 한자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금이 이거 뭡니까? 금이 머니 아니겠습니까? 돈이겠죠? 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응? 융이 융합할 때 용자예요? 융합할 때. 융을 뜯어보겠습니다. 요거 뜯어보면 요게 이제 콩이죠. 콩이고 요게 이제 펄펄 끓는 솥이에요. 콩 같은 음식을 여기 펄펄 끓는 이 솥에 넣고 이 충자인데 이걸 추 해가지고 이제 융자를 음찬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팔팔 끓고 뽑다 이런 뜻이에요. 융이 원래 융자 여러분 융합할 때 지금 컨버전스라고 하고 융합 여기는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융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원래 융합이라는 거는 비빔밥이 아닙니다. 비빔밥은 물성이 변하지 않아요. 콩나물 고춧가루 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섞은 거일 뿐입니다. 원래 융합이라는 거는 물성이 변해야 됩니다. 아예 원래 있던 물성이 변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융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금융이라는 말에 원래부터 돈이라는 게 융합이 돼가지고 물성이 사라지는 핀테크 아니겠습니까?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모바일로 대출을 하고 이런 것들 원래부터 금융의 본질이 원래 핀테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페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의 본질에 가까운 오히려 가깝게 재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있지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지만 우리 대학도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다쉐 아니겠습니까? 큰 대학입니다. 대학.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은 어느 것입니까? 무크 아시죠 여러분? 무크 매시브 온라인 오픈 온라인 코시스 무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밖에서도 들을 수 있고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대학에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대학 수업을 통해 가지고 들어봐야 기껏 대학 300명밖에 여러분 못 듣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3만 명 4만 명이 같이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개념은 대학이라는 정의도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 5년간 있었던 대학과 앞으로 4, 5년 후 변할 대학은 다른 대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의 모습은 바뀌고 대학의 본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재정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라는 기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단순히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는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는 무엇입니까?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는 무엇입니까? 인프라는 무엇입니까?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같은 것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징은 뭐죠? 이렇게 한번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전기를 이거 꺼지고 촛불을 쓴다라고 하면 야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촛불은 데모할 때나 쓰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는 한번 경험하면 돌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클라우드에 이렇게 자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CD 구워와 이러면은 굉장히 이 교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걸 한번 경험하면 돌아가기 힘든 겁니다. 또 지금까지 인프라스트럭처는 누가 깔았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깔았습니다. 지금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누가 깔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돌리기 힘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재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렇게 하나로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라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동시에 한꺼번에 융합해서 물성을 해체시켜서 하나로 그냥 동시에 깔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해에서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예측입니까? 저는
당연하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가 농업, 패션, 뭐 어떤 비즈니스가 이렇게 인프라, IT와 클라우드와 모바일과 소셜과 빅데이터가 융합되는 그런 환경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아시죠?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이 기업, 코닥, 특히 코닥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코닥, 이 회사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이 회사들 어떻게 됐죠? 다 코닥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닥이 코닥이라는 단어가 회사 이름이 아니다. 이건 동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말 적응을 못하면 이게 코닥이라는 말 우리말로 약간 비속어를 쓰고 얘기하면 한 방에 훅 가다. 졸리면 죽다.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만 코닥됩니까? 개인도 코닥됩니다. 그게 뭐 예전에는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지금도 아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죠. 국가도 여러분 코닥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작년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쪼개집니다.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작년에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하려고 그랬죠. 시리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그 아름다운 다마스쿠스 수도를 가지고 있는 시리아 아작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국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시대가 바뀌고 많이 바뀔 것입니다. 코닥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 세월호 사태나 많은 이런 것들이 한국도 코닥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업만 코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회, 국가도 코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그런 변화들, 지금 지난 20년간 변화, 또 앞으로 20년간 변화, 우리는 인플렉션 포인트, 즉 변곡점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 에릭슨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회사 CEO 한스 베스버그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아이폰으로 냈다 찍어왔습니다. 우리는 인플렉션 포인트에 있다. 우리는 변곡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변화. 제가 아까 1995년 20년 전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년 전 오늘 여러분 저는 삐삐 차고 다녔습니다. 응답하라 1994 삐삐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삐삐 차고 다녔습니다. 저는 중도관 과도관에 왜냐 검색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책으로 리포트를 쓰려면 중도관 과도관에 가가지고 책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나라고 그러지만 지금 지난 20년간 벌어졌던 변화, 앞으로의 변화는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95년부터 오늘까지의 변화는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인스톨레이션 시기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디지털은 서론이 끝났어요. 이제 서론이 끝난 겁니다. 지금은 본론, 앞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기라는 거 대전환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기, 진짜 변화기에 우리가 딱 요 시점에 있는 것이면 여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변화에 우리가 변곡점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디지털이 바꿀 비즈니스와 디지털이 바꿀 세상에 본론 챕터 넘버 1, 1번 서론 넘버 1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간 본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1%밖에 안 변한 것이다. 99%가 변화가 남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앞으로는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결론이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본격적인 디지털이 가져올 변화의 챕터 넘버 1이 서론은 끝나고 본론 챕터 넘버 1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산유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우디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우디가 아니고요. 지금 최대 산유국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원대입니다. 지금 무슨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제가 유가 2,000원대 기사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고, 지금 개발도상국이 어디죠?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브릭스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3분기 경제 성장률 5% 찍었습니다. 물론 연 경제 성장률을 보면 2에서 3% 갑니다. 중국도 여러분 7% 성장해요. 인구 12억이. 미국 인구 3억 인구의 미국이 2, 3% 찍습니다. 한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 0.1%, 0%대입니다, 지금. 1%도 안 돼요. 연간 성장이 2%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3% 찍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5% 찍었고요. 중국은 7%지만 가장 그 혁신 엔진을 가지고 가장 많이 성장하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상식, 지금 새로운 상식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바일, 태블릿 이런 모바일이 데스크톱을 추월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 태블릿 모바일만 보고 데스크톱 잘 안 봅니다. 거기다가 또 최대 인구, 지금 최대 인구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중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대 인구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중국보단 페이스북이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고대 공대인들이기 때문에. 왜냐? 페이스북 인구가 여러분 14억을 뚫었어요. 올 1월 달에 14억. 이게 가입자가 아닙니다. MAU라고 Monthly Active User가 살아있는 인구입니다.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인구가 14억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국인이라고 중국 경제활동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2, 3억 인구. 진짜 실제적으로 중산층은 그 동부에 있는 베이징과 샹하이, 그 밑에 션전까지 있는, 홍콩까지 있는 거기가 경제인구지. 내륙은 아직 사막이 많고 경제인구로 보진 않는 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라이크하고 동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고 다 경제활동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14억입니다. 이미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저처럼 제가 신문기자지만 신문과 매거진 아웃도어 광고보다 인터넷 광고가 지금 추월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거대한 골든크로스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이 데스크톱을 추월하고 또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는 그런 지금은 거대한 골든크로스. 여러분들 이게 변곡점이라는 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바뀐, 옛날 상식과 새로운 상식이 바뀐 골든크로스의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지금 선택했는 거죠. 그거는 개인이게 될 것이며 사회이며 국가이며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골든크로스의 순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료가 300원 올리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적자기 때문에 만성 적자긴 하지. 여러분 지하철에 광고가 안 팔립니다. 지하철 광고 성형외과 광고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말 뭐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 그거 광고가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립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모바일만 스마트폰 보고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광고가 안 팔려요. 적자 본다고 3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우리가 하루 종일 모바일로 보고 있고 모바일 온리라고 하죠. 모바일로 여러분들 수업도 듣고 출석 체크도 하고 모바일로 많은 것들이 검색도 하고 정보도 찾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만나고 이런 경제활동들이 모바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이게 매일경제 4월 1일자 기자입니다. 제가 매일경제 있지만 4월 1일자에 현장 경기 진단을 했습니다. 경기 지금 안 좋긴 하죠. 경기 진단을 매경 우리 데스크가 우리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경기 진단을 해보자. 경기 진단하면 어디로 갑니까?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 죽을 맛입니다. 한국 경제 지금 얼어붙은 소비,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 곤두박질, 식당, 미용실, 술집도 죽을 맛.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죽을 맛입니다, 진짜로. IMF 저리 가라예요. 우리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바일로 가보세요. 모바일. 똑같이 모바일로 보면은 우리는 이 경기 진단, 백화점, 경기 진단을 백화점에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모바일로 보면은 125% 성장했어요. 하우. 여러분 너무 좋아요.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경기가 없어요. 이 시점 모바일로 옮기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호경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오히려 경쟁 상대가 없어요. 모바일로 보면 이게 지금 125% 성장합니다. 근데 경기의 관점을 백화점으로 보면 죽을 맛입니다. 대한민국 이미 끝났어요. 거기 그 관점으로 보면. 하지만 모바일 온라인으로 보면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기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죠.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얼들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밀레니얼이죠. 밀레니얼이 뭡니까? 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죠, 그죠?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18에서 34세 이렇게 밀레니얼들입니다, 여러분. 밀레니얼들,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밀레니얼들이 이거 백악관절입니다. 이거 제가 사람들마다 디파인이 다르기, 사회학자마다 디파인이 다르기 때문에 백악관절을 가져왔습니다. 밀레니얼들, 지금 올해 2015년부터 밀레니얼들이 그동안의 최대 인구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 부모님 세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들 삼촌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요. 애 많이 낳거든요. 이렇게 베이비 부모가 원래 최대 인구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밀레니얼들이, 여러분들 세대가, 밀레니얼들이 베이비 부모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인구 수주 규모로. 그 밀레니얼들이 지금 회사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이게 밀레니얼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디지털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게임한다고 맞고, 지금도 카톡 맨날 이게 방에서 한다고,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게임하겠다며, 기어이 이렇게 디지털로 익숙해도 우리가, 이 밀레니얼들의 제일 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라는 걸 빼고는 여러분들의 세대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밀레니얼들이 지금 오고 있죠. 이분들이 지금 일로 오고 있어요, 일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우리 청와대에 많은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아웃 직전입니다. 응? 여러분들 지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오고 있으며,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 회사에 입사했죠. 여러분들 세대가 주력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의 변화, 이게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게 미래인가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존 체인버스 회장은 시스코라는 기업의 회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40%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60%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어하는 회사 10년 내에 60%는 사라져요. 이게 공포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거를 제가 CES에서 가서 봤을 때 거기서 2,000명, 3,000명이 있는 사람들, 숫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40%, 60,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변화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노키아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있죠.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존재감은 없는 투명인과 같은 회사가 노키아, 모토로라 회사 존재합니다. 레노버에 팔렸어요. 하지만 존재감은 없습니다. 블랙베리 회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죠. 모바일 시장 점유율 1.8%입니다. 지금 그런 회사들, 그렇게 큰 회사가 M&A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런 뜻입니다. 의미 있는 모습으로 살아남은 회사는 40%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혹시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는 who knows? 모릅니다,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10년,
4년 후, 10년 후에 변화란 거는 여러분들 그동안의 과거로, 그동안에 여러분들 배웠던 걸로 앞으로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변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취업하자마자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은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 4 years from now, 지금의 여러분들 시계를 2020년으로 놔보세요. 지금 2015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2015년 4월 30일 430은 과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020년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입니다. 앞으로의 4, 5년은 여러분들 과거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 2020년은 오게 돼 있습니다. 변화는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미래를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사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그 진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남들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를 답습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또 기술 변화가 얼마나 더 올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oT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oT 지금은 저는 더 중요해요. IoT 여러분들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아마 기사라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IoT보다 저는 IoT 하면은 내가 IoT 내가 그렇다고 내가 센서 IoT가 뜬다 그러면 내가 센서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IoT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설계를 해야 되나? IoT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창업을 해볼까? 많은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뜬다고 하니까 실제로 뜨죠. 실제로 IoT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IoE라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점으로 그렇게 사물인터넷 시장의 가장 작은 게 시장입니다. 사물인터넷에서 제일 작은 게 사물인터넷입니다. 엄청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oTize라는 시각, 즉 IoT화하다라는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기회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일러. 지금 린나이에서 와이파이 보일러를 내놨어요. 옛날에 보일러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거꾸로 타는 보일러. 2번 타요, 3번 타요. 2번 타는 보일러, 3번 타는 보일러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제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연결돼요. 연결되는 제품으로 연결되어가 지금은 포인트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보일러를 연결되게끔 만드는 IoTize죠. 어떻게 보면은 전동 칫솔, 여러분, 전동 칫솔, 지금 스마트 전동 칫솔, 여기 연결돼요.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 양치 아무리 해도 이빨이 썩죠. 왠지 아시죠? 구석구석 안 하니까. 맨날 해도 썩습니다. 이는 왜? 이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데, 맨날 해도, 이를 안 닦아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닦이니, 그러니까 구석구석 안 닦으니까. 이게 해결해 줍니다, 이게. 이게 앱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 닦았는지. 몇 번 닦았는지, 몇 시간 닦았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19만 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제품들. 앞으로는, 잘 닦여요가 아닙니다. 연결돼요. 당신이 몇 번 닦았어요. 이런 걸로 IoTize화 하는 걸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IoT 하면서 고민이 이게 IoT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기업들이 고민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이슈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도 음악회 가면은 이게 다 바이올린, 첼로, 음악, 관현악기, 현악기 뭐 다 소음입니다. 이 지휘자가 딱 올라오기 전에는 소음이에요. 이게 듣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딱 올라오는 순간 음악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이 전체 호흡을 다 사로잡을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도 Io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소음입니다. 많은 소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애플은 내가 할 거다. 구글 아니다, 내가 할 거다. 삼성전자 나도 하겠다. LG 나 할 걸?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지휘하겠다. SK텔레콤 나도 하나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지휘자를 누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오케스트레이션의 이슈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앞으로 전공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 4, 5 여러분들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4, 5 3, 4, 5가 뭐냐면 이렇게 3D 3D TV처럼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3D 카메라, 그 다음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K 영화, 콘텐츠는 다 4K로 전송이 될 것입니다. 4K 영화와 뭐 4K 음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울트라 UHD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죠. 이런 전송이 5G로 1000배 밴드위스와 또 이제 LTE 와이파이가 하나가 되는 또 이런 그냥 3, 4, 5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 예측을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가 이제 2개 달릴 것 같아요. 이제 요 앞에.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스마트폰은 진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왜냐면 이 그래도 아무리 카메라가 어제 G4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그냥 2D잖아요. 2D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2개 달리죠. 카메라 2개 달리면 이제 3D로 캡처가 되고 짠 누르면 3D 프린터로 나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3D 프린터로 찍어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송은 이제 5G로 하게 되겠죠. 3, 4, 5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걸 합치면은 저는 VR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예측은 다 다르고 뭐 보는 시각마다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VR을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VR이 앞으로 많은 거를 바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이제 경험의 시각으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VR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전공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V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과 영화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육 콘텐츠도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TV의 모습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VR 때문에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1월달에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드라는 컨퍼런스를 했고요. 올해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을 내놨습니다. 윈도우 10. 여러분 윈도우 7, 윈도우 PC 많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10 올해 나옵니다. 윈도우 10 발표 장면입니다, 여러분. 윈도우 10이에요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홀로렌즈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윈도우 10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아름답습니까? 이게 보면 나 이거 찾고 싶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좀 좋아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냐? 이거를 차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홀로렌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면 이렇게 가상현실이 나옵니다. 가상현실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강이죠. 진강현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스카이프 찍으면 뭐가 됩니까? 스카이프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휙 뜹니다. 이렇게 하면서 헬로우 막 이러면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지인들 이렇게 나와가서 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나오고 게임도 그냥 게임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으로 실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게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프로젝트 모피어스라고 소니 겁니다. 이 게임하고 있는 거에 사람 또 좋아 죽으려 그래요. 이게 이러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어벤져스 2 나왔잖아요. 아마 어벤져스 5, 6 정도 되면은 개봉을 여기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여기 개봉도 하고 개봉을 여기다 하면서 게임도 하고 난 헐크야 뭐 이러면서 나는 아이언맨이야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게임과 영화의 경계는 VR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익스피리언스 리얼리티를 주고 그런 개발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또 IoT, IOX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IOX가 많이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OX는 인터넷 오브 X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오브 X,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인터넷 오브 낚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아이디어냐면 낚시를 하면 왜 고기를 기다리지? 고기를 모으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거 디퍼라는 걸 넣으면 고기가 모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올라가나 이런 인터넷 오브 낚시
이건 뭡니까? 인터넷 오브 축구공. 공이 얼마나 튀었고 누가 이걸 트래핑을 했고 몇 번 헤딩을 했고 측정이 됩니다. 축구할 때 축구가 다 과학이 되겠죠.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축구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그동안 한 나라에서 쌓았던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구 경기 한 게임으로 데이터가 쏟아질 겁니다. 아마 축구 역사상 FA 역사상 그동안 쌓았던 모든 데이터보다 축구 경기 한 경기에 나온 데이터가 더 많을 것입니다. IOX, 인터넷 오브 축구공 같은 기술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 인터넷 오브 벨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녁 때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루룩 울려가지고 그만 먹어! 뭐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 오브 척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딱 차면은 얼마나 걸음걸이가 직립보행인지 아니면 이렇게 꼬부정하고 다니는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터넷 오브 양말 여성분들 발 차지 않습니까? 발 차고 이제 남자들 뜨거운데 이런 거 다 식혀주고 말려주고 온 가족이 나눠서 신고 뭐 이런 이거 인터넷 오브 여기는 인터넷 오브 개밥통 왜냐면 이제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집에 개밥 주기가 제일 스트레스잖아요. 스마트폰을 띡 누르면 개밥이 누르륵 나오는 이런 인터넷 오브 개밥통입니다. 인터넷 오브 미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인찬티드 오브젝트라고 이런 IOX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매혹적인 사물이 돼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IOX 제품들은 매혹적인 사물이 돼야 되고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IoT 제품들, IoTize하는 제품들은 인찬티드 오브젝트, 매혹적인 사물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보안이죠, 세큐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IOX는 인터넷 오브 해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존 체인버스 회장이 또 나왔는데 존 체인버스 회장은 이건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회사만 존재한다. 하나는 해킹 당한 회사, 또 하나는 해킹 당했으나 모르는 회사. 이게 두 가지 회사만 존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해킹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다라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죠. 사실 빅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연봉이 그렇게 오르지 못할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이게 딜링하지 못하고 파이썬이나 아니면 그런 하둡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체화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한 기술자와 엔지니어와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의 연봉 차이는 2배 이상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유행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재화 시켜야 될 반드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이즈 뉴 오일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화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여러분들 B2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스터머한테 직접 팔고 B2B, B2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C2B가 될 겁니다. 커스터머 투 비즈니스. 왜냐? 커스터머에서 나오는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에서 생성하는 그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나와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으로 생산하는 C2B가 B2C가 아니라 C2B가 됩니다. 이제는 당연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자라 같은 회사, H&M 이런 회사, SPA 브랜드, 패션 비즈니스, C2B를 통해서 완전히 그 패션 비즈니스를 완전히 평정을 했습니다. 왜냐? 예전에 패션 비즈니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봄 상품을 겨울에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유행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봄 상품을 겨울에 찍고 여름 상품 봄에 찍습니다. 지금 패션 업계는 지금 여름 상품 찍고 있죠. 가을 상품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SPA 브랜드는 3월에 팔 제품을 2월에 팔고 4월에 팔 제품을 3월에 만듭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급하죠. 왜냐? 이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취향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바로바로 바꿉니다. C2B, 이게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까? 미래입니까 이게? 저는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기술의 변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것으로 인한 큰 정말 변곡점에 우리가 있으며, 지금은 디지털 혁명의 1.0이 끝나고 2.0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렇다면 so what?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뭐 어떡하지?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앞으로 대학원, 여기 대학원생들이 또 대부분이고 학부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가 아니겠습니까? 나 진로 어떻게 하지? 뭘 전공해야 되지? 무슨 회사에 가야 되지? 제일 큰 고민이죠. 앞으로도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고민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지? 왜 먹고 살지? How, why를 바꿔야 됩니다. How와 why. How, why?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What? 여러분, 내가 뭐 먹고 살지? 이건 나만 고민 안 해도 돼요. 남들이 고민해 줍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미래 직업들, 추천도 해줍니다. 특히나, 뭘 해라, 많아요. What? 여러분들이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널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피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금방 베껴요. 또 내가 뭘 하겠다는 순간 금방 베낍니다. What은 디지털 시대에 제로가 되고, 가면 갈수록 한계 비용은 제로가 되고, What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무한 복제가 됩니다. 그것도 공짜로 복제가 됩니다. 심지어 하드웨어 만들어도 중국에서는 사람이 복제를 합니다. 통으로, 공장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하지만 뭐 먹고 살지보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라는 관점을 바꾸면 앞으로 할 걸 무궁무진 맞습니다. 왜냐? How는 베낄 수가 없습니다. What은 베낄 수 있지만 How와 Why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노하우입니다.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 회사도 내가 뭐 먹고 살지보다 이 회사의 기업 문화,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갈 땐 널려 있어요. 지금 대기업도 연봉 안 오릅니다. 스타트업 같은 데 만약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제대로 간다면 연봉이 완전히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할 때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20대입니다. 그가 20대 때 애플을 창업을 했습니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저 다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몇 살에 구글을 창업했습니까? 이런 지금 28살에 대학원생 때, 스탠퍼드 대학원생 때 구글을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 몇 년생인 줄 아세요? 얘에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 친구 막 저거보고 몇 년생입니까? 84년생이에요? 31입니다, 이 친구. 이제 30대 진입했습니다. 이제 20대 아니에요. 30대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정말 HP죠. 휴렛 앤 패커드. 이분들이 사실 실리콘밸리를 만든 원조죠. 사실은 HP에서 나온 지금의 실리콘밸리 HP, 휴렛 앤 패커드. 예를 들면 게러지에서 그 창고에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직원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오직 개발자들이 천국으로 만든 실리콘밸리는 사실 이 휴렛 앤 패커드에서 나왔습니다. 이분들 창업할 때가 28입니다, 여러분. 26입니다. 휴렛 패커드가 HP를 창업한 게. 여러분들 나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에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죠. 이분 롭 노이스, 인텔 창업 하셨고, 또 30대에 그 이제 8인의 배신자 해가지고 나와서 페어차일드에 들어갔고, 40대에 이제 인텔을 창업한, 어떻게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레전드죠. 어떻게 보면 그 스티브 잡스가 이번 롭 노이스의 이렇게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로버트 노이스입니다. 지금의 인텔을 만들었고, 이 회사도 이분도 20대에 뛰어들어서 30대에 페어차일드라고 40대 인텔을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나이거나 앞으로 한 4 years from now거나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뭔가 자기의 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 들어가고 했고, 기존에 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뭐 말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지만 뛰어들어가지고 IBM도 이때 있었죠. 굉장히 IBM 100년 넘은 회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내가 퍼스널 컴퓨터를 제정해야겠다.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 그때 메인프레임이었죠. IBM. 이걸 제정해야겠다. 퍼스널 PC를 내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구글도 마찬가지죠. 검색 엔진. 당시에 야후 있었어요. 알타비스타 있었습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라이코스 같은 것도 잘하고 있었죠. 에스크닷컴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검색 엔진이 아니다. 검색 엔진을 리디파인하게 제정해야겠다. 구글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26, 27, 28살. 여러분들 나이 비슷한 나이에 다 이렇게 창업을 했죠.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33살에, 여러분, 맞나? 33살에 오라클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모리츠라고 세쿼이어 캐피탈, CEO인데, 이게 유튜브 투자하고, 전설과 같은 VC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 나는 투자를 한다. 어떤 회사? 세상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을 하고 창업하는 20대한테 나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보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 내가 23,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좀 나이 많죠, 그죠? 22, 23살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난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나? 라고, 난 젊으니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 마이클 모리츠는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세상의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해야 됩니다. 창업이라는 게 회사를 만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시작한다. 그게 앙트프리너십이거든요. 앙트프리너십은 기업가 정신만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은 앙트프리너십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앙트프리너십은 기업가 정신으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시작가 정신, 혁명가 정신, 여러 가지로 앙트프리너십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앙트프리너십을 가진 사람만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빠르게 실행해야 세상을 바꾸고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이런 변화들, 이런 큰 변화와, 선배들,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술이 아닌, 트렌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니다. 방법론이다. 메서돌로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클라우드하다. 협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옮기고, 자료를 나 혼자 꿍 해가지고 나 혼자 개발해야지.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우리 랩에서만 할 거야. 이건 내가 정말 최고야. 특허내가지고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리고, 같이 협업하고, 코드 같이 나누고, 피어 리뷰하고, 이게 클라우드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바일하다. 같이 모바일 항상 어자일하다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미터 챌린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언제 어디서나 바꾸고. 그게 모바일하다 하면, 모바일이 기술입니까, 여러분? 모바일은 방법입니다. 소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하답니까? 트위터 하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소셜하다는 얘기는 인게이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게이지하다. 관여하고 뭔가 하다 이런 이거 저는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다. 인프라스트럭처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을 시간이 어디서 1996년 이 인텔 CEO였던 앤디 그루브죠. 앤디 그루브가 96년에 나온 책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근 20년 후에 다시 제가 이 책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변곡점이라 얘기했죠. 여기 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e라는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 나옵니다. 변곡점,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앤디 그루브는. 우리는 1996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의 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지금 그 시기에 있다라는 1996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왜? 새로운 디지털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왔습니다, 인터넷. 디지털, 그동안 이분이 있었던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고 심박동수가 디지털화되고 숨소리가 디지털하고 수면 시간이 디지털화되고 제 거리수가 디지털화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웨어러블, IoT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디지털화 만들고 있습니다. 변곡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곡점 사업 영역에 근본적 변화가 오는 시점이다. 뭐 지금이죠. 또 일본 반도체 추격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집중하면서 메인프레임 고전하고 변곡점의 기획이 되겠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텔이 원래 메모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CPU가 아니라. 이렇게 그 10년이 넘는 기간에 실험을 한 끝에 CPU라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주력 분야가 아니었다.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0년 전입니다, 이게. 지금 뚱뚱뚱뚱 하는 인텔이 20년 전에 이런 전략적 변곡점에서 자기네들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패러노이드, 이게 미친놈이란 뜻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항상 이렇게 얼라타고 이런 그런 회사,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물론 스티브 잡스도 좋은 상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저는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플랫폼 사고 좋습니다. 플랫폼 전략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플랫폼 태도입니다. 에티튜드. 에티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티튜드가 모든 것입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짜 애플은 무슨 태도가 있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애플 멋진 형이죠. 코쟁이. 멋진 형. 잡스 형. 우리가 언제 형 했어? 우리 맨날 사석에서 잡스 형 얘기합니다. 친한 것처럼. 왜? 잡스랑은 아니지. 애플 아이폰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로이드, 여러분 지메일 쓰시죠? 지메일 디자인이 그 디자인입니까? 지메일 왜 그렇게 험불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디자인이 아니지? 구글이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를 뽑을 만한 돈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최고 디자이너를 뽑아도 그냥 그 따위로 만들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불쌍해 보이라고. 구글은 항상 험불하게 불쌍해 보이라고. 아주 불쌍한 동생. 내가 뭔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뭔가 고쳐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싶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플랫폼 회사를 지향하죠. S사, L사, L텔레콤, K텔레콤,
모든 회사들이 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가. 왜 거기 그 생태계로 안 갑니다. 왜? 뭔가 뛰어들면은 뺏길 것 같고, 뭔가 거기 같이 하면은 소송당할 것 같고, 뭔가 같이 하면은 딴 그룹과 못할 것 같고, 이런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전략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도가 글러먹었습니다. 왜? 우리 것만 하고 협업 안 하고.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체육보다는 국영수하라고 혼자 대학 가라 그랬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축구해야 되는데. 협업은 사실 협업과 경쟁은 운동에서의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자꾸 어릴 때부터 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면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대학 가라고. 노트 보여주면 혼났죠. 내가 대학 가야 되는데 얘 도와줄까 봐. 우리 어릴 때부터 협업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랩에서도 협업을 못 배웁니다. 뺏길까 봐. 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협업하고 클라우드하고 모바일화하고 소셜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혁신을 품에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knowing doing gap, 지행격차를, 이게 이제 지행격차라고 하는데요. knowing doing gap을 알면은 실천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코닥,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975년에 나왔던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누가 개발했습니까? 코닥이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20년보다 훨씬 전에 나온 세계 최초의 DSLR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과 비슷하죠? DSLR, 세계 최초의 DSLR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코닥. 니콘 렌즈로 간 코닥 바디, 코닥 기술로 만든 니콘 렌즈로, 니콘이 알아가지고 이거 디카 회사라고 되겠죠. 만든 세계 최초의 DSLR입니다. 아니, 디지털을 이렇게, 디지털을 알았는데 왜 코닥이 코닥 됐습니까, 여러분? 알았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디지털 가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못했죠. 실패를 들어했습니다. 앙트프리너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면 실천해야 된다. 지행격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러죠. 사람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장비와 건물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좀 더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뭐 고대 이게 있지만, 분들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그나마 우리 좀 많은데, 그나마 여러분도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인들 앞에서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가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앞으로는 정말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이 이게 구글링리스라고, 구글다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돈비이블도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다, 불만 있으면 고쳐라, 성공은 오지한다, 겸손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양해야 한다, 숫자 결정, 의사 결정이냐, 최고 인재와 일하고 싶다. 이게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은 이거 무슨 제품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까, 여기? 내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구글링리스인데, 구글의 모토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사람들 기쁘게 하겠다는 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우리는 어떻게 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구글이에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우리가 왜 해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구글다움이고, 그것이 이제 구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혁신하는 이유는 구글이 그런 혁신하는 왓을 아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여러분들도 평범한 엔지니어일 수가 있겠지만 실리콘밸리 가면 여러분 연봉 2배 많이 받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왜입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우리보다 IQ가 높은가? 아니면 우리보다 머리가 2개인가 걔네들은? 다리가 4개인가? 아이고, 그러면 기형이긴 하겠지만 머리가 2개인가? 우리보다 똑똑한? 아닙니다. 거기 가면 평범한 사람이 똑똑해져요. 왜?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가만 안 놔둡니다, 거기는. 그런 분위기. 그럼 여러분들 랩과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친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하는 분위기.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여러분은 만들어야죠, 사실은. 우리 민족고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대가 그런 혁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혁신을 가져오는 생각은 문샷 싱킹입니다. 문샷 싱킹, 이런 달나라로 가자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actual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It brought the world together. But think about the Polynesian islander on the dugout canoe, deciding one day they were going to go that way. No one had ever been that way before. No one even knew if there was anything that way before. It was amazing, and it changed the world. People can set their minds to magical, seemingly impossible ideas, and the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bring them to reality. And that then sets other people on fire, that other things that look impossible might be accomplishable. Galileo is such a hero, in thinking big, and what he represents to me is both curiosity and wonder that humanity had, that pushed him and drove himself to invent and work on the first telescopes that allowed us to see the moon, and here we are. These aviation pioneers were figuring it out as they went. No one really knew how to build an airplane, right? No one knew how to fly an airplane. It was amazing and crazy and wonderful, and they wanted to explore. Many years ago, the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There's so many challenges in the world, and you can feel daunted by that, and sort of oppressed by that, or you kind of say, how might we think differently about this? Everyone else in the world is working on that next 10%. If you can be the one that delivers that 10 times improvement, you have a chance to really change things. If you want cars to run at 50 miles per gallon, fine, you can retool your car a little bit. But if I tell you it has to run on a gallon of gas for 500 miles, you have to start over. You need a lot of courage in this work, and you need a lot of persistence.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critical is not only having the courage to keep trying every day or thinking big, even if you don't really 100% believe it's possible, like you might think this might be possible, have the courage to try. That's how the greatest things have happened. You don't spend your time being bothered that you can't teleport from here to Japan, because there's a part of you that thinks it's impossible. Moonshot thinking is choosing to be bothered by that.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Humanity's progress has been a series of amazing, audacious things, from the very small and personal up to the great, big, and grand. And we are a species of moonshots. And to me, that's like the really amazing, poetic, and inspirational thing. I think our ambitions are a glass ceiling on what we can accomplish. When you find your passion, you're unstoppable. You can make amazing things happen. It's been true through all of history. I believe in the human spirit, and I believe tha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crazy people who will get out of bed one morning and say, you know what? I think I can build a space elevator, and let's go and do it. But I think that if we become afraid to take these great big risks, we stop inspiring people. We stop achieving things. And the biggest nightmare scenario is that we won't have what it takes to solve the really big challenges. When Kennedy said that we would put a man on the moon, it's about the fact that he said, we don't know how to do this yet, and we're gonna do it anyway. And that sends chills up everybody's spine. Because if that happens, what couldn't we do?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샷 싱킹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누가 하는 거에 방해받지 말고 계속 이렇게 문샷해서 10배 혁신하는, 10%보다 10배 혁신하는, 100배 혁신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대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 하나가 문샷 싱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